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마스가 처음으로 주최하는 애저 세미나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M365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 중에 애저가 정확히 뭐지, 뭐 대체 어디다 써야 되지, 어떻게 이용해야 되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오셨다면은 오늘 웨비나에 굉장히 잘 오셨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세션은 이하준 수석님이 중소기업의 클라우드 도입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애저에 대한 안내와 중소기업에서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나 기능에 대한 안내를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세션은 요즘 핫한 주제죠. 맞춤형 AI 챗봇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유연우 프로님이 진행해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윤홍욱 매니저님이 애저 관련된 교육과 관련된 혜택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중 질문이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발표가 끝나는 대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하준 수석님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핀 테크놀로지에서 애저 쪽에 컨설팅을 하고 있는 이하준이라고 합니다. 애저에 대한 이야기를 한 15분 정도 좀 진행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 애저 안에 있는 AI에 대한 얘기들, 요즘에 AI가 핫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한 15분 정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라는 얘기들은 우리 지금 일상생활에서는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2010년, 2012년 이때부터 클라우드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좀 더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용어가 정확한 용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라고 하면 좀 더 다양한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서비스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은 인터넷상의 서버를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거나 네트워크 기능들, 그다음에 컨텐츠, 여러 가지 컨텐츠를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서버의 파워들을 제공을 하는 그런 컴퓨팅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가지 보통 일반적으로 모델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두 번째는 퍼블릭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를 이야기를 합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하면 여러분의 회사 혹은 특정 데이터 센터에 저런 VM웨어나 오픈스택 같은 솔루션들을 이용해서 폐쇄적인 클라우드를 구축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보안상 안전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반면 이제 그 글로벌한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신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퍼블릭 클라우드, 그래서 대표적으로 AWS나 오늘 소개해드릴 애저라든지 구글에서 하고 있는 GCP, 오라클 클라우드 등이 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하고 퍼블릭 클라우드 혹은 퍼블릭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의 서버 환경들과 연결을 시켜서 두 환경을 동시에 사용하는, 같이 사용하는 환경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멀티 클라우드는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퍼블릭 클라우드, 그러니까 즉 AWS도 사용하고 애저도 사용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을 동시에 사용하는 환경들을 멀티 클라우드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IT에서 필요한 자원들, 그러니까 즉 현업에서 필요한 자원들을 IT 쪽에다 요청을 하게 되는데 서버라든지 스토리지라든지 네트워크나 이런 그 서비스를 위한 어떤 자원들을 필요로 할 때 보통은 이런 패턴을 가진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사용자가 많이 요구되는 장들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증가한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IP에서 필요한 역량들, 즉 서버의 대수라든지 스토리지의 용량이라든지 네트워크의 밴드위스나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해야지만 안정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를 직접 구매를 하거나 혹은 렌탈을 받아서 데이터 센터에 두고 서비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즉 하드웨어가 증설될 때마다 저렇게 계단식 모양으로 IP 캐파시티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즉 부족하면 더 구매하고 추가로 구매해서 하드웨어를 증설을 하거나 이런 환경들을 가져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들이 자산의 개념으로 적용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필요한 로드들은 이렇게 발생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하드웨어를 도입할 때 초기 도입 비용이 높게 되고요.
그때는 사용자가 많이 없거나 이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서버가 남게 되는, 즉 자원이 남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 서비스가 잘 되었을 때는 이렇게 파워가 모자란 구간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자란 구간에 고객의 피드백이라든지 혹은 내부 직원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하드웨어를 또 증설하게 되면 어떤 특정 뭐 이슈라든지 혹은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이랬을 때 또 빠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요 그래프를 잘 이해하시려 그러면 저렇게 주황색과 붉은색으로 표시된 저런 부분들이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저 비용은 모자랄 때는, 남을 때는 그 비용이 낭비가 되는 거고요. 모자랄 때는 또 그만큼 모자란 부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또 그만큼 또 비용이 추가로 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클라우드는 요런 개념에서 출발했습니다. 처음에 액추얼한 그 서비스를 시작을 할 때 액추얼한 로드에 맞게끔 저 IP의 역량을 비슷하게 맞춰서 나가면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딱 적절한 용량과 적절한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지불함에도 저런 로드의 부족함 없이 IT 환경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개념에서 클라우드가 출발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도입 비용은 상당히 낮은 쪽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로드가 증가하거나 줄어들음에 따라서 IT의 캐파시티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클라우드로 구현을 해 놓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어떨 때 쓰는 게 편하냐, 혹은 어떨 때 쓸 때 제일 유용한가를 놓고 보면 크게 보면 네 가지 패턴이 있을 것 같습니다. IT 자원에 대해서 온, 오프가 확실한 서비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시즌에 따라서 그 서비스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경우들,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뭐 학교 같은 경우, 대학교 같은 게 수강 신청 시스템이라든지 혹은 어떤 티켓을 예약을 하고 주문을 받는 그런 시스템들 같은 경우에는 온, 오프가 확실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꺼놨다가 다시 사용할 때 다시 켜게 되는 그런 서비스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급격히 성장하는 그런 쪽도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 서비스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경우에 작게 시작을 했다가 성장을 함으로써 저렇게 좀 늘려가는 그런 방식이 있을 거고요. 예를 들면 뭐 게임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혹은 뭐 인터넷 기반의 어떤 IT 기반의 서비스를 하시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하시는 패턴도 비즈니스도 요 패턴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측이 불가능한 폭발, IT 쪽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다가 특정 뭐 이슈가 발생을 해서 급격하게 많이 사용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실제적으로 IT에서 필요한 그런 자원들을 확보를 하려고 하면 이전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하드웨어를 주문을 해서 어, 서버를 증설을 하거나 이래야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럴 때 클라우드는 몇 번의 오퍼레이션 작업으로 즉각적으로 IT에 필요한 자원을 늘렸다가 또 줄이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예측 불가능한 폭발도 있을 수 있고 예측 가능한 폭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가지 패턴의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도입 및 전환의 장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신속하게 IT 자원을 구축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전 세계 각곳에 데이터 센터를 두고 해당 지역에 제일 가까운 지역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그렇게 서비스를 한다면 네트워크에 손실이 없다라기보다는 최소화시켜서 어, 서비스를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다가 해외로 진출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지역에 동일한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면 그쪽 해당되는 지역의 데이터 센터와 계약을 한다든가 그쪽 해당되는 업체와 컨소시엄을 맺어서 어떤 특정 서비스를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었는데 이제 클라우드를 이용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없이 바로 즉각적으로 제일 가까운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확장의 용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는 계속 새로운 기술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신기술이 나왔을 때 요즘 같으면은 AI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LLM이 나오거나 혹은 LLM을 통한 어떤 서비스를 받고 싶을 때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가 용이한 그런 환경이 될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IT의 자원에 대한 측면을 말씀을 드렸고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보면 어, 자원 관리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이 감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세라든지 혹은 관리자 비용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그 공간에 대한 비용들, 이런 비용들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TCO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비용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의 아주 큰 특징인 사용한 만큼 지불한다는 겁니다.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를 구매할 때 일괄적으로 비용을 혹은 분할로서 비용을 나눠서 내야 되는 그런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발생한 비용이 회수가 어렵습니다. 즉, 그런 용량들이라든지 서버가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되거나 혹은 노후화돼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을 때 그 비용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끝나게 되면 그러니까 사용을 안 하게 되면 그 비용은 발생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그런 그 과금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얘기지만은 불필요한 그 서비스가 더 이상 불필요해졌을 때 신속하게 자원을 회수해서 비용적이라든지 혹은 각종 여러 가지 그 IT 자원에 대한 회수를 할 수 있다라고 장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클라우드 컴퓨팅을 좀 구분을 해서 놓고 보면 기존의 패키지된 소프트웨어나 패키지된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킹을 구성을 하고 이게 여러분의 서버실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데이터 센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트워킹이라든지 스토리지나 서버를 구성해서 하드웨어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드웨어 용량이 요즘에 좋아졌고 성능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대부분 다 가상화를 이용을 하실 겁니다. 서버 가상화를 통해서 한 대의 서버에, 그러니까 즉 물리적인 서버에 여러 개의 가상 OS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게 되고요. 그 위에 OS, 윈도우 서버나 리눅스 서버들을 이렇게 올리고 그 위에 미드웨어라든지 런타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데이터하고 어플리케이션을 구성을 해서 전체적인 서비스를 가능하게끔 만들게 됩니다. 이게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 크게 세 가지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얘기입니다. 클라우드를 공급을 하는 저희가 CSP라고 부르는데 공급하는 업체에 어, 네트워킹부터 버추얼라이제이션까지 다 맡기게 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관리 부분들을 벤더에다 맡기겠다. 우리는 OS부터 그 윗단계, 어플리케이션까지의 윗단계만 실제로 관리하고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즉 IaaS라고 부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런타임이나 미드웨어나 OS까지도 벤더가 관리하고 우리는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만 핸들링 하겠다라고 하는 게 플랫폼, 즉 여러 가지 그런 플랫폼들을 제공을 해주는데 그 제공된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우리는 그 위에다가 어플리케이션만 구성을 하겠다. 혹은 데이터베이스만 구성을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그 서비스는 플랫폼 애저 서비스, 즉 파스라고 부릅니다. 사스도 있습니다. 사스도 클라우드인데 어플리케이션까지 모두 다 벤더가 제공해 주는 것을 우리는 비용만 내고 사용을 하겠다. 대표적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스 서비스가 M365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피스에 관련된 뒷서버들, 뭐 메일이라든지 쉐어포인트라든지 팀즈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어플리케이션으로 놓고 보면 다 벤더에서 제공을 해주고 실제로 고객은 계정과 그 계정의 개수만큼의 비용만 지불을 하게 되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사스 서비스라고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로 넘어갈 때 보통 이런 그 이유들로 많이들 좀 전환을 하십니다. 2012년부터 클라우드 서비스가 되어 왔고, 많은 고객들이 이미 클라우드로 가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클라우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신 분들도 있고, 아직 도입하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다 보면 이런 이유들로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십니다. 데이터 센터 계약이 만료됐다든지, 아니면 긴급한 IT 자원을 요청을 한다든지, 마케팅이나 세일즈나 혹은 현업에서
이러한 긴급한 자원을 요청을 한다든지, 혹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교체, 오래된 소프트웨어 버전이라든지, 혹은 하드웨어가 노후돼서 제 성능을 발휘를 못한다든지 이럴 때 클라우드로 이전해 볼까라고 하는 고려를 많이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혁신하거나 개선할 때, 즉, 뭐 IoT라든지 AI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기존에 있던 서비스에 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신규로 새로 개발을 한다든지 할 때 클라우드를 활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소프트웨어 지원 종류 동일한 얘기일 것 같고, 그 외에도 인수합병이나 혹은 글로벌 서비스로 확장, 그다음에 혹은 글로벌 서비스로 확장을 할 때 여러 가지 뭐 컴플라이언스나 규정 같은 것들을 준수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때에 이런 마이크로소프트는 여러 가지 컴플라이언스를 취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보안 위협으로부터 인증받은 IT 자원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위협이나 컴플라이언스 두 가지가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전환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보면 크게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어세스 하는 단계가 있고요. 즉, 기존의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사를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것의 기존 서비스에 대한 진단을 먼저 하게 됩니다. 서버가 몇 대 있고, 서버의 사용률은 어느 정도이고, 이게 클라우드로 넘어갈 때 어떤 서비스로 전환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단계가 어세스 단계이고요. 두 번째가 그 어세스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로 마이그레이션을 합니다. 서버를 마이그레이션 하게 되고,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기타 다른 서비스들을 마이그레이션 하는 그런 마이그레이트 작업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마이그레이트가 끝나고 나서 끝이 아닙니다. 최적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보안이라든지 관리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적화시켜서 클라우드에 적합한 환경으로 추가적으로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단계로 클라우드 전체적인 전환을 할 수 있다. 전체적인 전략은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환 방법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이그레이트 하는 방법은 어세스가 끝나고 나면 이런 방법론들을 쭉 볼 수 있습니다. 리호스트, 리팩터, 리아키텍처, 리빌드가 있는데, 리호스트는 말 그대로 호스트만 갈아타는 겁니다. 그래서 온프레미스에 있던 서버에서 클라우드에 있는 서버 투 서버로 그대로 서비스를 옮겨가는 걸 리프트 앤 시프트 혹은 리호스트라고 부르고요. 리팩터인 경우에는 클라우드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플랫폼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플랫폼 서비스들과 조합을 해서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 안에서 아키텍처를 새로 구성을 한다든지, 즉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라든지 혹은 이런 것들을 좀 고쳐 나가는, 요즘에 또 많이 얘기되고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어플리케이션을 변환을 한다든가, 아예 클라우드에 맞는 형태, 클라우드 향으로 리빌드 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리테인과 리타이어가 있습니다. 리테인 같은 경우는 기존의 온프레미스에 그대로 남겨두겠다. 특히 보안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클라우드로 옮겼을 때 이점이 없는 경우에는 리테인을 시킬 수 있고요. 혹은 여러 가지 서비스들 중에 얘는 더 이상 사용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해서 리타이어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노후된 서비스라든지 서버라든지 이런 걸 리타이어 해서 이사 가는 김에 한 번에 짐을 좀 정리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좀 버려내는 이런 작업들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놓고 보면 온프레미스에 있는 서버는 크게 보면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베이스가 되는 스토리지, 네트워크, 시큐리티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클라우드로 넘어간다, 즉 애저로 넘어간다고 했었을 때 리호스트 개념으로 놓고 보면 어플리케이션은 그대로 어플리케이션 서버, 즉 VM으로 버추얼 머신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데이터베이스도 VM 위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성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넘기는 작업들, 그 다음에 스토리지는 스토리지로, 네트워크는 버추얼 네트워크로, 시큐리티는 시큐리티의 피처들로 넘길 수 있는 요것이 이아스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리아키텍트, 그러니까 즉 어플리케이션의 아키텍트를 좀 수정을 해서 최신화시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환경, 즉 도커라든지 컨테이너 환경으로 아키텍처를 새로 꾸려서 음, 효율성을 높이는 혹은 어플리케이션을 개선을 하는데 할 수 있고요. 쿠버네티스 서비스와 버추얼 머신을 혼용해서 쓴다든지 데이터베이스도 혼용해서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한 구성이게 되고 있고요. 리팩터인 경우에는 애저에 있는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을 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은 앱 서비스라든지 펑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뒤에서 또 말씀드릴 로직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수정을 해서 고쳐나가는, 그 다음에 새로운 혹은 AI나 ML이나 뭐 IoT 이런 새로운 플랫폼 서비스들을 추가적으로 장착을 하고 한다든지, 데이터베이스인 경우에도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있습니다. 즉 VM 위에다가 혹은 서버 위에다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데이터만 집어넣고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리팩터 형태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데브옵스 환경에서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아스 아키텍처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뭐 중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온프레미스에 이런 웹서버 세대와 DNS가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서버 세대와 도메인 컨트롤러 이런 것들이 있고, 앞단에 로드 밸런서, 그다음에 방화벽이 이렇게 붙어 있다. 이걸 통해서 웹 서비스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게 클라우드로 애저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아키텍처로 바뀔 수 있습니다. 거의 동일한 형태로 바꿀 수 있고요. 거의 동일한 형태로 넘어가는 것 자체가 이아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도 VM에다 올리고, 그다음에 로드 밸런서도 앞에 붙여서 대비의 로드 밸런싱, 즉 HA 구성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웹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세 개를 두고 퍼블릭 IP를 통해서 외부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하게 되는, 파이어월도 있고요. 그다음에 NSG라고 하는 방화벽에 준하는 그런 ACL 기능을 하는 서비스들도 같이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넘어간다고 크게 많이 안 바뀌는 아키텍처가 이아스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앞단에 말씀드렸던 플랫폼으로 넘어간다든지 리아키텍트나 혹은 리빌드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을 산정을 하고 해당되는 그 기술 역량을 확보를 한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 그런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보면, 중소기업의 그 클라우드 전환 전략은 이럴 것 같습니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목표가 비용 절감이냐, 아니면 업무의 효율성 향상이냐, 그다음에 확장성을 확보로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단기적인 목표와 장기적인 목표를 수립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점진적인 도입을 추천을 드립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방에 서버 뭐 200대, 300대 이렇게 이전을 하는 경우들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 번에 이전을 했었을 때 어떤 발생할 수 있는 이펙트라든지 혹은 중간 기간 동안에 그 이쪽 클라우드를 구성을 함에 있어서의 중간 기간 동안에 비용도 발생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인력적인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그걸 점진적으로 하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을 쓰는 거죠. 그래서 온프레미스의 서비스를 유지를 하고 클라우드에도 비중요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로 내어놓고 두 개가 같이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클라우드가 괜찮다 혹은 운영하기가 문제가 없다, 성능에도 문제가 없다, 이슈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 하나씩 하나씩 옮겨나가는 그런 전략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그 3년 계획, 5년 계획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사스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스 서비스들이 많이 클라우드상에서 지금 서비스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스 서비스들을 이용을 하다 보면 뭐 불편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원하는 대로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의 기능들이 우리만의 기능들을 못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불편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그러면 업무 패턴을 서스에 맞게끔, 그런 서비스에 맞게끔 조금 바꿔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 유지 관리가 용이하고 즉시 사용이 가능한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해보는 것도, 검토해보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개발 역량이 있으신 경우에는 파스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으로 조금 그 개선을 한다든지 기존에 그 노후됐던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혹은 새로운 기술들을 탑재하기 위해서 파스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신속하게 갈 수 있는, 그리고 제일 간단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아스로, 즉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면 명확하게 목표를 설정을 하되 하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도입을 하는데 이하스로 먼저 가보고 그 다음에 개발 역량이 있으시면 파스를 활용을 해보는 것을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세스를 해봤을 때 우리는 이 서비스는 사스로 전환을 할 수 있겠다 싶은 서비스가 있다라면 사스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조금 애저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더 많이 해보겠습니다. 앞단에서는 애저라기보다는 클라우드의 전체적인 그런 이관 전략 혹은 아니면 전체적인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애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는 퍼블릭 클라우드이고요. 그 다음에 이아스하고 파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고요. 특징은 리소스라고 표현하면 뭐 CPU라든지 메모리나 스토리지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 이런 거 다 하나의 리소스라고 부르고요. 공룡에서 풀에 담겨 있다라고 그리고 그 풀에 담겨 있는 리소스를 내가 끄집어서 사용을 한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다음 셀프 서비스가 됩니다. 그래서 즉 클라우드 관리자가 직접 구성을 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셀프 서비스가 가능하다. 엘라스틱은 아까도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원들을 늘렸다 줄였다가 상당히 편리하다라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한 만큼 과금을 하겠다라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다 가상화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 기반의 셀프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한 접근, 뭐 자원 확보, 탄력성, 과금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애저는 글로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60개 이상의 그 지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2010년 2월부터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00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2017년부터 데이터 센터가 생겼고요. 서울이라기보다는 안양이 맞습니다. 예, 안양. 그래서 거기를 중부센터라고 부르고요. 남부 김해 쪽에 센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페어링으로 되어 있고요. 두 간의 데이터 센터 간에는 데이터를 백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 전 세계 각국의 리전을 두고 있고요. 아마 퍼블릭 클라우드 제공 벤더 중에서 제일 많은 그 리전과 제일 많은 데이터 센터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다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 일일이 소개시켜 드릴 수도 없고 다 아실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인프라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와 플랫폼 서비스 그리고 이 인프라와 플랫폼 서비스를 보완, 관리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즉 온프레미스나 다른 클라우드와 연결하기 위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지원하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서비스 몇 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아스를 중심으로 VM, 네트워킹, 스토리지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추얼 머신에 디스크를 탑재해서 서비스를 구성을 할 수 있고요. 다양한 크기를 제공을 합니다. GPU도 탑재된 서버가 있고요. 윈도우와 리눅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디스크도 HDD나 SSD, 울트라 SSD 등과 같은 고성능 디스크를 제공을 합니다. 필요한 성능과 필요한 용량과 이런 것들을 탑재해서 구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트워크도 버추얼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네트워크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방화벽이라든지,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방화벽이라든지, 그다음에 연결을 위한 VPN, 그다음에 전용선 연결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타입의 스토리지를 제공을 하고요. 일반 파일이나 바이너리 데이터를 위한 저장소도 있고요. 파일을 공유하기 위한 파일 서비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타입의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스 쪽으로 가면 대표적인 서비스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입니다. 어떤 서비스들 간에 데이터베이스는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를 서비스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즉, 다 보면 관리형이라고 앞에 붙어 있을 겁니다. 이 말은 파스 서비스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것에 대한 관리를 한다. 즉, 사용자분들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서버에 접속을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만 접속을 하셔서 그 데이터와
그다음에 데이터와 연관된 그런 각종의 설정들, 튜닝 이런 것들을 직접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입니다. MS SQL을 두 가지 타입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NoSQL 형태의 코스모스 DB, 그다음에 캐시 데이터베이스인 레디스, 그다음에 어, 간단한 앱들 혹은 신속한 앱들 이런 것들을 위한 마리아DB나 MySQL, 그다음 포스트그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컨테이너, 많이들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애저의 컨테이너 서비스는 AK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컨테이너 이미지를 저장을 위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컨테이너 인스턴스, 서비스 패브릭 같은 컨테이너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인티그레이션 쪽을 보면 서버 자체에 그 로직을 짜거나 어플리케이션을 구성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벤트 그리드나 뭐 서비스 버스, 로지겟 같은 걸로 어플리케이션을 좀 더 간소화시키면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과 인터페이싱을 통해서 서비스를 즉각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뭐 메시지 큐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때 볼 수 있을 거고 여러 개의 API들을 관리해야 되는 경우에는 API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API에 대한 트래픽을 관리한다든지 인증을 한다든지 이런 서비스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들 최근은 아니죠. 어쨌든 몇 년 전부터 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데이터 분석 서비스, 분석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BI까지 표현해서 경영자분들한테 어떤 인사이트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서비스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각종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어널리틱스 서비스이고요. 실시간 서비스 분석을 위한 스트림 어널리틱스, 뭐 시냅스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HD 인사이트는 하둡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둡은 빅데이터 쪽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솔루션인데 하둡 기능을 탑재한 HD 인사이트, 뭐 데이터 브릭스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 데이터 팩토리나 데이터 레이크나 뭐 데이터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빅데이터들을 핸들링하기 위한 핸들링하기 위한 추가적인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 200개 이상의 서비스가 있고요. 이 서비스들을 조합을 해서 애저를 구성을 해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요즘에 한참 그 화두가 되고 있는 AI 쪽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GPT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세미나도 많이 가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오픈 AI를 결제를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때 GPT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컨텐츠를 생성을 하거나, 서머라이즈 하거나, 서칭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LLM 벤더들이 있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는 전략적인 제휴를 맺었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대대적인 대규모의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라고 봐도 무방을 하고요. 오픈 AI에서 개발한 여러 가지 LLM 모델들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즉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신은 4.5, GPT 4.5 프리뷰까지 나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두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해너 기반의 지식을 검색을 한다든지 컨텐츠를 자동으로 생성을 한다든지 추가적으로 AI 에이전트를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넘어가고요. 이런 것들도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와 무슨 관계가 있는데?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애저 안에 이 LLM 서비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내장이 되어 있고요. 이 LLM 서비스를 통해서 다른 애저에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과 조합을 해서 구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을 합니다. 즉,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은 애저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과 AI를 통한 그런 구성을 같이 해서 즉각적으로 LLM을 만들어 보거나 LLM을 만들어 보다는 AI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던가 즉각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안에 취약한 부분들을 제거하겠다라는 것들입니다. 즉, 해저의 오픈AI를 필두로 여러 가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VM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들, 즉, 그리고 또 머신러닝 이런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풍성한 AI의 서비스를 만들어 보셔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제공해 드리겠다라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안 기능들을, 해저가 갖고 있는 보안 기능들을 탑재를 해서 기업에서 사용하기에 안전한 그런 아키텍처와 구성으로 AI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애저에는 여러 가지 다른 AI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우측편에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비디오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언어를 또 추가적으로 번역을 한다든지 번역만을 위한 전용 서비스라든지 OCR 기능이나 텍스트와 음성을 변환하는 그런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사용해 보실 수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보안성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애저에 있는 애저 오픈 AI 데이터를 다른 고객들은 사용할 수 없고 오픈 AI라든지 이런 데서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혹은 LLM을 만드는데 데이터로 활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팔리시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컨텐츠 필터링이 가능합니다. 폭력이라든지 증오나 성적 및 자해 같은 그런 유해한 컨텐츠들이 사용자가 질문을 하든가 아니면 AI가 만들어냈을 때 필터링을 수준을 걸어서 필터링 해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 계속 연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 가지 보안 기능들을 이용해서 내부 데이터와 AI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구성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오픈 AI에 있는 챗GPT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챗GPT에서는 SLA라든지 여러 가지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빠져 있는 그런 구성이라 그러면 애저 오픈 AI를 활용을 하게 되면 애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그런 혹은 컴플라이언스 부분들 이런 것들 SLA, 특히 SLA 같은 것들을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쓰기에는 애저 오픈 AI가 최적화되어 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해저 오픈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례 같은 거를 잠깐 살펴보면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유튜브에 그 기존에 그 발표한 사례들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가 배포가 되면 여기 가셔서 한번 들어보시면은 조금 더 우리는 AI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지라고 했었을 때 인사이트를 얻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한영지들의 배민 앱에서 이런 GPT-4 활용 추천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추출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활용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카는 고객센터, 특히 소카는 이제 이런 고객센터와 직접 고객과 여러 가지 그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럴 때 GPT를 활용을 하는 그런 방법들을 구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기존에 이제 대응 매뉴얼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예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담 매뉴얼과 시나리오 뭐 이런 것들을 연계를 해서 그거 기반해서 고객들한테 응대를 하는 그런 서비스들이고요. 정육과학이나 초록마을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그 쇼핑몰이 있는데 그 쇼핑몰을 개선하는데 사용하셨고요. 검색을 좀 더 풍성하게 시만텍 검색이라고 하는 그런 검색을 통해서 기술을 통해서 검색을 좀 더 풍성하게 혹은 리뷰를 작성을 할 때 쇼핑몰의 리뷰를 작성할 때 사용자들한테 즉 고객들한테 리뷰에 대한 내용을 그 드래프트를 좀 제안을 한다든지 혹은 작성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만들어서 서비스하고 있고요. 유즈 케이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그 기업들이나 업체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AI를 활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을 이렇게 많이 좀 만들어내 놓고 있고요. 지금 현재 많이 도입을 검토를 하거나 실제로 개발을 진행 중인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좀 볼 수 있고요.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KMS 자동화라든지 뭐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사 행정이나 이런 문서들을 기반으로 학사 행정에 대한 안내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다 자연어 기반의 채팅이나 음성이나 아바타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그런 쪽입니다. 이따 제 뒤에 세션에 마이봇을 통해서 그렇게 솔루션으로 구현을 한 세션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좀 급하게 진행한 감이 있는데 혹시라도 좀 더 이 중에서 그 궁금하신 내용은 채팅으로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혹은 자료가 필요하시면은 저희 쪽으로 오마스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방문 드려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